우선 그 평가의 첫째는 그 교육적인 삶 자체가 평가다. 성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육적인 삶을 의미 있게 향유하느냐, 이게 주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적 인간, 교육과 인간할 때 많은 측면을 얘기했어요. 세부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교육적 삶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도 세부적인 게 많죠. 교육 활동을 얘기할 때 세부적인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청학, 청교, 청학하는데 어느 정도 보람을 느꼈는데, 청교하는데 어느 정도 보람을 느꼈는데,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도 있잖아. 전체 교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질의 준수 정도, 내질의 가치 실현 정도, 만족도, 그걸 잘 감시할 수 있어야 교육적 주체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교육평가에서는 항상 평가 기준이 교육의 품이죠. 개인의 입장에서. 품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을 보면은 그 교육의 품위를 뒤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메타교육이죠? 메타교육이라는 거죠. 그냥 경험주의 방식이 하면 지금 있는 그 품위 가지고 그냥 평가하는데, 교육이라는 그 품위의 향상이라는 과정이 있다. 향상하면서 평가한다. 이 점이 특징이야. 스스로 향상하면서 자증하고, 향상하면서 향상을 도우면서 타진하는 거죠. 그리고 증득을 했다면은 이전의 C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기준의 변화가 오죠. 그 다음에 교육의 여건평가. 기능주의 교육관에서는 교육의 여건과 교육의 구분이 안 되죠. 그 여건이 교육이죠. 쉽게 말해서. 그 창자가 없는 동물 같은 거야.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날에 그 구분이 안 돼. 뭐가 교육과 교육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공평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교육의 여건 탓인데 교육의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양이 잘못됐는데 나무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옳은 판단이 아니죠. 그래서 교육의 여건이라는 것은 교육의 양태에서 교육의 양상을 배제한 부분이거든. 그것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는가, 이걸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의 내재적 가치다. 근데 그 평가는 아까 그 교육 주체의 체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교육을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부정적인 여건이고 이런 것이 긍정적인 여건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고, 체험에 의해서.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 교육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전문가 검증도 필요하죠. 교육 여건 평가는. 사실 교육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야. 교육의 외재 변인이 어떻게 내재 변인을 결정하는가. 그게 교육 환경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그렇단 말이야. 그건 그 엄밀한 과학적인 연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육의 내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여건을 평가하는 가운데 어떤 보편적인 형태가 나올 거야. 대체적으로 어느 교육 장면이나 최소한 이러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나오지 않겠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통제해야 된다. 이거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교육 활동 가운데 교육의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 평가에 근거해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교육의 기능평가. 이건 기능주의 교육관에서는 그 기능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죠. 뭐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 결과가 안 나오면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교육 본의론에서는 그렇게 기능을 교육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규정했죠. 그러니까 그 독립적으로 규정된 어떤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게 교육의 기능평가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평가에 적어도 두 가지 항목이 포함돼요. 하나는 교육이 어떻게든 외적 세계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에 적용되는 외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 외적 가치는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육 밖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마다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죠. 평가하는 기준이. 그걸 적절히 평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건 역시 교육 주체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나는 교육 중의 사람을 자꾸 향유하니까 점점 젊어지더라. 어떤 사람의 기준이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하여튼간에 해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 혹은 이런 나쁜 일이 생기더라. 그건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도 당장이라도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 이런 교육적인 삶을 충실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건 좋고 이건 나쁘더라.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더라.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단 말이죠. 교육부 환경연구소처럼 정말 그 교육의 내재 변인이 어떻게 교육의 외재 변인에 영향을 주는가. 그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각 분야별에 합당한 외적 가치를 적용하고, 이건 상당히 전문가적인 안목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의 결과는 다 열거할 수 있습니까? 열거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죠? 특정한 Y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A, B, C, D, S, X가 다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 또 있다 이거야. 그럼 계속 탐구를 해봐야 돼. 예. 내가 기대하는 바는 얼굴이 더 예뻐졌다든가 뭐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하도 예뻐지는 걸 좋아하니까. 오케이. 더 젊어졌다? 그것도 좋겠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육평가의 고유한 영역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종교에서 다치하지 않은 그 평가 영역이다. 이건 분명하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교육평론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교육평론. 예술평론이 있잖아. 그럼 교육평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고차원적인 감각 시각을 글로 표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진 본질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작업. 그걸 이제 예술평론, 비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술가와 그 비평가는 항상 갈등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발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술가 입장에서 평론가는 귀찮은 분들이 항상 말로 자꾸 떠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래서 평론가들도 나는 예술 못하기 때문에 평론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평론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교육한다는 것과 교육에 대해서 비평한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평론은 사태의 교육적인 측면을 말로 대변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그 대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평론은 그 다름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일단 언어나 상징을 내기로 해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데, 거기에 해석이 포함되거든 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그 평론이 잘 된 거지. 그 대상은 또 사건일 수도 있고, 사태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특정한 자료일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일 수도 있고, 그건 역사적인 유물일 수도 있겠다. 예, 우리 세상에 이제 클래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인정받을 이유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보면은 그 교육적 배경이라든가 저자의 교육관이라든가 그 고전 안에 포함된 교육적인 현상이 있다고. 그럼 클래식을 교육평론할 수 있는 거죠. 너무도 많아서 또 행복해요? 너무도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대상이 정확히 지정이 돼야 돼요. 거기에 알맞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래의 삶 자체, 혹은 기능, 여건, 이런 것들의 계산과 가치 선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하하, 나 이게 교육인지 몰랐네. 이 사람 좀 멋있게 잘 썼네. 이제야 교육이 뭔 줄 알겠네. 예? 이렇게 느끼도록 감탄할 만한 글을 써야 돼요. 예. 그 글재주가 좋아야 돼요. 그 평론가의 특징.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글재주가 없으면 나빠.
그거 누구나 흥분을 느낀다든가, 뭐 이게 교육이구나,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잘 되면은 여론의 조성이 되고 교육에 대한 그 감식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교육 정책이라는 게 향상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여론의 반응이거든. 법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평론에도 수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그러니까 평론에 대한 통론이 또 나와야 되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야. 낮은 평론과 높은 평론. 그 다음에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 그 식별하는 방법 중에 우리 교육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교육 평론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평론 쓸 때는 항상 얼마만큼 상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설득시키려면 얼마만큼 하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평론의 우선순위가 아니 우열이 판명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자, 거기까지 해서 교육 본론적인 그 교육 평론 오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예고했던 대로 품위의 평가 문제, 이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또 재미있어요. 인간사에서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해결점이 없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어. 오케이?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자신이나 남의 품위를 평가하면서 산다고. 내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응?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래.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좋아해. 예? 자기 평가받는 건 또 굉장히 센시티브해.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데, 내가 교육부를 구성할 때 그 사용한 개념을 품이라는 것은 그 책에도 쓰지만 동양의 격이라고 하는 거, 서양에서 아랫대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발전시킨 개념인데, 그것이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즉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위의 평가는 본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 우선 지우겠습니다. 품위라고 해서 원래 수독에 속하는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수독의 입장에서는 내재적 평가가 있고 외재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세속과 교육 그 중에 수독의 입장에서는 외재적 평가죠. 이해가 돼요?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수독의, 세속의, 교육의 수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범주 착오가 일어난다고. 수독의적 평가는 수독에도 여러 가지 하위 영역이 있잖아. 학문, 예술, 도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각각 서로 다른 탁월성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수독에 간에 평가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학문의 품위를 갖다가 예술 기준에서 평가한다든가, 예술의 그 품위를 갖다가 도덕에서 평가한다든가, 그런 범주차고요. 내가 보기에. 예술가들이 얼마나 수많을 겪어요. 풍속적 도덕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본래 예술
대한 평가보다는 자꾸 어떤 풍속적 도덕에서 평가하죠. 그것도 이 범주착오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범주착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외제적 평가라는 거죠. 그 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 내재적 평가의 기준을 따른다면 선진의 품위가 그 이하의 품위를 전적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품위가 높은 것은 낮은 것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그 얘가 올림픽 메달 같은 거잖아. 금 하나가 있는 나라가 금이 없는 나라보다 항상 올림픽 순위가 높아요, 낮아요? 높지. 그게 수도계적 평가야. 그 이하 품위를 다 제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 달랑 하나를 딴 나라가 은을 수백 개 딴 나라보다 올림픽 수준은 더 높아요. 이게 수도계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수도계 내재적 평가에서 세속적 평가는 또 달라요. 수도계 입장에서는 외재적 평가인데 세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가령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평가 기준에 보면은 수도계의 포기는 고작 끝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얘기되겠어요. 예컨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품위를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똥이죠. 개똥. 정말 고작 끝없는 귀찮은 निर्배들이죠. 예수가 내가 왕이다 웃기는 놈이네. 그러니까 너희 왕과 우리 정신의 왕은 다르다고 변명했지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죽여버렸어요. 또 한때 그림값이 중요해가지고 그림은 모르지만 비싼 것 가지고 사고 팔고 그랬죠. 그때 예술적 가치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얼마의 그림값이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그림값이 비싸가지고 몽땅 사재기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교육적 평가는 뭐냐? 또 달라. 이것도 수도계 입장에서는 외재적 평가인데 교육 입장에서는 또 수도계적 평가가 외재적 평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도계 품위는 소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소재다. 따라서 수도계의 어느 품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수준의 품위를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서 가치평가가 나옵니다. 수행에 포함된 오류가 어떤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초점이 있다. 이 부분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품위의 교육적 평가라는 말로 내가 언급한 바 있어요. 교육에서는 품위의 평가가 여건을 평가할 수도 있고 기능을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죠. 여건의 평가는 교육의 소재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고 기능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기능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여건의 평가가 돼야 되고 또 기능의 평가도 돼야 돼. 교육에서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계 교육에 대한 외적 평가로서의 품위의 평가.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 평가죠. 이론상 선지나 후지나 그 품위는 동등한 기록적 가치를 갖는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품위가 높은 수준의 품위보다 더 많은 기록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진도의 빠름과 늦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건 수도계 입장에서는 엄폐한 거죠. 그죠? 엄폐한 거. 그 다음에 수도계에 대한 교육의 외적 기능의 면에서 품위의 평가. 이것은 수도계에 대한 수단이죠. 교육이. 기능이니까 수단이지. 그렇죠? 이는 교육의 외적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는 수도계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 얘기를 내가 아까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육이 얼마나 높은 품위를 체득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평가되며 이 경우 최고것이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 진도가 빠를수록 좋다. 그렇잖아요. 그래, 품위를 어떤 품위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점을 내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품위 자체의 조건이에요. 품위가 갖춰야 할 조건. 품위를 평가할 때 그 품위는 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두 가지를 내가 지적하려고 해요.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품위는 체험 구조라는 사실. 체험 구조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험이란 말은 다 언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게 체험이라는 얘기고, 구조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다. 전체 그 형태가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형태. 팔이 없는 사람이 수영을 할 때 그 발의 동작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발의 동작 같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죠? 알겠죠? 그 전체에서 평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조화에서 부분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오른쪽 팔만 올림픽 선수 폼이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의 조화로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체험 구조라는 조건이에요. 체험 구조. 다른 하나의 조건은 내가 그 부분 얘기했는데 지득과 증득이 문제. 그러니까 증득은 체험 구조의 형성으로서 그 형성 과정을 거쳐서 가치를 인정한 것을 증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득은 그 증세, 효과만을 모방하거나 조작합니다. 가장 학문적 지식의 경우는 학자들이나 그들의 말을 모방하는 거. 그 내부적으로 체득하지 않고. 그때 제일 훌륭한 것이 컴퓨터죠. 여기 시험 볼 때 컴퓨터를 얼마나 선망했어요. 그렇잖아. 흥미있는 것을 여기다 책을 놓고도 안 봐요. 책 보면 큰일 거죠. 웃기잖아.
컴퓨터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다가 그거 쟤들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지득이라는 거. 지득이 강도. 그 다음에 도덕의 경우 도덕적 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성을 표현한 말과 행실만을 모방하는 경우. 이런 것이 그 전에 가치교육이라서 내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교육과 가치교육 때. 예, 컨디션을 시킨 거예요. 어른 만나면 저래라. 꼭 저런다고. 속으로는 개똥 같은 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 받은 사람은, 아유, 이놈 참 공손하다.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도덕심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도 얼마나 쉬워요. 그 말과 몸짓만 배우니까. 너무 쉽지. 수십 년 수련해야 할 도덕심만 안 생기고, 그 모양만 뻗단 거야. 학교의 가치 교육이 대부분 그래요. 무슨 뭐 어디 가서 공사한다, 뭐 한다. 진짜 공사하는 마음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점수 잘 따는 거.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그것만 배운 거예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만 하는 놈, 도덕적인 놈, 척만 하는 놈. 이거 제일 미워했어요. 말 잘하는 놈. 대학교는 자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얼른 기억하죠.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너는 왜 말만 그렇게 하느냐. 항상 꾸중을 했어요. 악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무 옳다는 말만 듣고 오한 내동하는 놈하고, 어떤 놈이 더 도덕적일까? 사실은 깨름칙하게 생각하는 게 더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떤 여건 때문에 그 짓을 했지만은 도덕 심해 쪽에서는 깨름칙한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더 도덕적이라고 봐요. 예. 이 두 가지만 우선 지적하고, 그러니까 구조, 체형 구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형과 내근이라는 게 있다. 안쪽에 뿌리로 있는 거하고, 밖에 염색한 거. 그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품위평가의 방법. 품위평가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여기서 역시 양태와 양상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타날 때는 인간 특성의 다른 것과 섞어서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같은 품이라도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죠. 그렇잖아. 또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품의 양태란 말이야. 따라서 그 외지적 요인들을 제외한 품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를 변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평가할 때 꼭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문제라는 거죠. 세속계에서는 그 자체의 인간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피부 밖에 존재하는 어떤 역할 때문에 가치를 준다고 그러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표리부동이 적응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독이나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그렇잖아.
따라서 표의 강조주냐, 이의 강조주냐에 따라서 그 태도를 구분해야 된다. 여건의 문제도 있어요. 아까 양태를 결정한 여건의 문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고려해야 된다. 우리의 품위는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일부러. 사실은 말이죠. 품위에 자족하는 놈 있잖아. 자족하는 분이라고 그러겠다. 분은 사실은 표현 안 해요. 표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꿀 먹은 봉어리 있지? 좋은 거야. 그 자체로서 표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흔히 평가식으로는 false negative를 하는데 있어도 없는 것 같아. 품위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그런 놈 있잖아. 그런 분이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편의만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 안쪽은 없는데 이 경우는 평가에서는 false positive라고 해요. false positive. 사실 없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위를 평가하려고 할 때는 품위가 나타나는 조건을 둬야 돼요.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상황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품위의 표현에 장애를 주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나타낼 때 다수의 평가가 평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는 다수에서 움직이죠? 비중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수준의 품위를 나타내도 평균의 품위는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고. 다른 하나는 표현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아. 오류, 비밀의 상처, 치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리하다. 안 나타내.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세속 제약 혹은 수독의 경쟁적 제약에서 벗어난 솔직한 노출이 보장된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병원에서 환자가 자기 질병을 안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죠? 창피하다고 안 나타내면 안 돼요. 그것처럼 교육할 때 자기 품위를 안 나타내려고 하면 교육의 활동과 역행하죠? 배반한다는 가령 말이야,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서 꼭 이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가 약점 잡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무식한 놈인 줄 몰랐다. 이럴까봐. 그래서 마치 무슨 맞선 보는 장면처럼 자기 약점 감추려고 그러죠. 그러면 교육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상황 판단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교육의 장면에다 이런 맞선 보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양태 가운데 여타의 상황 여건의 극복을 고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도덕적 품위가 판단돼서는 안 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가 정직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 역경도 없이 그냥 정직만 배웠어. 그러면 안 돼. 예. 거짓말하면 유리한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진짜 정직이다. 그게 내지될 가치야. 정직성에. 예. 편법을 모르는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편법을 쓰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편법을 쓰지 않아야 진짜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스트 상황이 그래야 돼요. 부도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진짜 도덕돼요. 이 점을 되게 고려를 안 해요. 우리가. 근데 문헌에 다 나와 있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경험주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품위를 평가하는데 아까 잠깐 지적했지만 첫째는 아까 지적했듯이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닌 부분이 많아. 품위에. 경험주의적으로. 또 하나는 경험주의는 원자주의를 택해요. 원자주의라는 건 뭐냐면 낱낱을 것을 합한 것이 무엇이다. 습관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는 체험 구조라는 말 썼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주의적 측정에서 빠진 부분이라면 방법적으로 또 하나는 말이죠. 경험주의라는 것은 절대적 자극에 대한 절대적 반응을 보고 특성을 추정하잖아.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품위가 높은 사람은 그 자극에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실험자가 이거 뜨거울 거다라고 자극을 줬는데 그 사람은 뭐가 뜨거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데피니션에서 측정하기 힘들어. 그래서 보편성, 이런 자극에 대한 이런 반응의 패턴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이 있어. 아까 잠깐 얘기한 수행평가의 방법. 이것은 아까 지필검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학교 사태 이것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학교 밖에서는 지직부터 해왔지만. 그런데 그 수행의 결과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큰 문제가 돼요. 과연 선발을 위한 거냐, 교육을 위한 것이냐. 그때 적응 양태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객관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수행의 의미는 해석자에 넘겨지는데 그 해석자의 수준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평가에 활용한다고 할 때는 많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기타의 방법으로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에 의해서 품위평가가 가능하다. 아까 저런 약점을 다 커버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품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품위의 향상을 통한 평가예요.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향상시키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 자증과 타증이라는 표현을 했거든. 그것과 제일 관련된 주제가 평가의 자질 문제라거든. 아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평가를 한다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자질의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 품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의 문제. 이게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격이 없는 평가는 말썽을 일으킨다고.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수한 평가에 근거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한다면 자신은 성물의 노예가 된다. 그 불일치함에 미치고 말 거다. 그래서 미치고 죽은 탤런트가 많죠? 왜 안 그래요? 인터넷에 온갖 작것들이 다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데 작것들이라니 생각해야 되는데 탤런트라는 게 그 작것을 먹고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냥 보복을 하나? 해결을 하나? 그렇게 되잖아. 여기서 지금 문제시켜야 될 게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품위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하는 사람의 품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 안에 이미 판별 기준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의 형품이 어떤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반화시키면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언제 한 것 같은데, 선진과 후진은 서로의 눈과 귀를 거짓된 증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판단 주체의 형품을 가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적인 품위의 평가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형품이라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 품위는 형품은 항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손의 극치가 유사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진리요, 그 느낌이 미이며 그가 행하는 바가 선이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다 진설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과 후진 사이에 고압제와 저압제가 일어난다. 선진은 자기의 기준에 비해서 후진을 평가하고 후진은 또 자신의 평가 기준에서 선진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증명이 없이 서로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나지. 예. 그때 술 먹고 무슨 술병으로 하나 죽일 뻔했다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이런 고압제와 저압제가 아닐까 싶은데
예, 딴 생각을 내가 했지만. 그래서 품위는 상대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품위에 대한 평가가 그 품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고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옳은가 그런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비교의 근거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품위의 절대성은 없기 때문에 우선 선진에 대한 후진의 평가에서 주의하죠. 내 수준이 얕으면 남의 기품을 재지 못하고 내 잣대가 거치면 남을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며 내 논리가 옳지 못하다면 남의 옳음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걸 알아요. 이게 나무 평가를 할 때 최소한의 절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대상을 낮게 혹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나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 후진에 대한 선진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과거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지. 그리고 실망해야 하네. 어이구, 그럴 줄 몰랐다.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럴 줄은 몰랐는데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상대편 좋아해요, 싫어해요? 오해를 하고 크게 화를 낸다고. 그래서 여기도 그가 내 품위를 갖지 않은 한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평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는. 공정하게 그냥 전문가한테 평가하기 느끼자 한 명의 냉정한 판단이 100명의 협의보다 현명하다. 그래서 전문가에 맡기는데 이것의 문제는 일종의 오합제라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동조할 수 없는 기준에 내가 맡기는 거죠. 내 자신을. 그래서 교육을 통한 품위 서열의 평가라는 것을 그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몇 차례 강조한 것 같지만 그 품위를 교육의 소재로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죠? 그 다음에 뭐래? 그 품위에 대한 2차적인 가정을 하는 거죠. 네가 품위가 높다고 가정하자. 내가 품위가 낮다고 가정하자. 그건 뭐 여기저기 단서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리 가정이지만 가정의 근거는 있는 거지. 예. 아니면 그는 쉬운 문제를 못 푼다. 혹은 그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 이 말에 선진과 후진의 선별이 있는 거야. 가정법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교육적 관계가 형성된다. 선진으로 가정한 사람이 하와의 내리를 따르고 후진으로 가정한 사람이 상부의 내리를 따른다. 그래서 교육적인 교섭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품위가 향상할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향상돼. 그러니까 제자는 상부하에서 자증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은 하와를 통해서 타진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대로 교육적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은 그 1차적 과정은 확인되는 거죠. 2차적으로 확인된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교육적 이해란 말이에요. 선진과 흑인의 교육적 이해. 이런 해법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된다면은 그 품위의 평가에 따른 온갖 갈등 문제가 너무도 건설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노트를 하면서 야, 좋은 해법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정리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정말 이게 우리 삶에서 메타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되겠어요. 이걸로 마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만날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수고했습니다.